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쟁하듯 사법적 판단을 늦추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 위기는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데 불확실한 정국이 조기 정상화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응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도 여러 절차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모두 차기 대선과 연관된 각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일 텐데요. 나라와 국민부터 먼저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탄핵 심판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건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답변서 요청은 하셨을까요? 어제 오전에 바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보냈지만 수령 확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헌재는 첫 단계부터 지연되면서 탄핵 심판 전체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법무부 역시 탄핵 소추의 정당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등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재판관 전원은 모레 정기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리는 녹화에 제공하기로 했고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 대응 방침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거라고 했는데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 전략에 대해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광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 선포는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이고 감정적으로 이뤄진 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단계가 되면 나올 것이라며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합류 의사를 밝혔고 석 변호사는 자문을 맡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변론 변호인을 따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은 시작부터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빨리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데 서류를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1심 재판이 시작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을 시작하기 위해 두 차례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 대표는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급기야 법원은 이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동시에 집행관을 보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표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장기간 재판 공전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법원 인사이동을 고려하면 1년간 공판이 안 열리는 전례 없는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의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탄핵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지연 공방과는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거죠. 여야의 속내가 뭔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권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임명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추천목 재판관인 만큼 사실상 동의 절차에 불과하단 겁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겉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 탄핵 심리 유불리 계산에 따른 공방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행 6인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해도 기각되기 때문에 여당은 현상 유지가, 야당은 9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청문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여야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했었다는데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 임명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중에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됐었는데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탄핵 결정 3일 뒤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었는데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걸 예로 들면서 지금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 소극적으로만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데요. 2017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당시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여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사례와 같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2017년에 권성동 의원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면서 임명에 동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대부분도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권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국회 선출된 재판관들을 갖다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아니한 국무총리인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다만 원칙적으로 임명은 가능하지만 탄핵안을 가결해놓고 해당 사건을 판단할 재판관을 국회가 직접 구성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가 소추해놓고 그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관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임명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야가 이렇게 임명 권한을 놓고 다투는 건 서로의 속내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 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된다면 6명 만장일치여야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하면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서 조기 대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9명 체제여야 탄핵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 내년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탄핵 결정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회 몫에 대한 신속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탄핵까지 한다면서 압박을 하고 여당은 하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참 난처할 것 같은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겠다니까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발언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더니 비공개 땐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극한 대립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할런지요.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 뒤 마이크를 넘겨받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양국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 요청은 불필요한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 등에 대해 사과한 뒤 바로 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앞선 면담 요청을 거부하더니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무례하다고 했습니다.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두 원내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고성까지 주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처럼 거부권 행사 여부가 여야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고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레쯤 결론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는 여야 입장이 더 첨예한 특검 법안들까지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겐 산 넘어 산입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앞서 여당은 양국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총리 등 여야 잠룡들까지 설전에 가세하면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안건에 쟁점 법안들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르면 19일이나 20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시한인 21일 이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지난 8월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한 간호법 사례도 거론됩니다.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늘 정부로 이송됐는데 내년 1월 1일까지 제2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검토 중인 법안엔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계가 재검토를 요청해 민주당이 좀 신중해졌다고는 하는데 여기엔 다른 속내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해외 출장이나 입원을 하더라도 온라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구받은 서류의 파기 은닉,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방해, 송달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도 어제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회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고 이 대표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우려를 전달받은 것일 뿐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당내에선 정권이 바뀔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양곡법이나 농업법 같은 정책 입법은 달리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경제, 외교 관련 일정을 늘렸고 최근엔 2년 넘게 맡아온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서도 사퇴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대충 짐작은 하실 텐데요. 장세희 기자가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에 이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요즘 챙겨야 할 일이 많아졌다며 관리자 격인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썼습니다. 비상한 시국인 만큼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이 대표가 커뮤니티 이장직을 맡은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내 조기 대선 경선이 시작될 경우 강성 팬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당내 경선 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외연 확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에 따른 당내 정치에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중도층을 개념해내고 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외교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엔 경제단체장들과 만났고 오는 19일엔 경제계와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 사회도 직접 맡을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리가 인용되기 전까진 대선과 관련된 공개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게 당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친한계 의원 10여 명과 환송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했고 위축되지 말자고 모두를 다독거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사퇴 뒤 국회를 떠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녁엔 당초 탄핵 대책 논의를 위해 잡았던 만찬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친한계 의원 14명이 모였습니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지도부 붕괴의 시발점이 된 장동혁, 진종호 전 최고위원은 불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했다는 당내 비난을 염두에 둔 듯 옳은 일을 한 거니 위축되지 말고 담담하고 단단하게 가자고 했고 의원들도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정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서로 나토처럼 동맹이 되어 지켜주자며 결속을 다지는 말도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총을 열고 새롭게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선인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해드린 것처럼 역시나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주도권 경쟁만 벌이는 여야 모습, 국민들께서도 참 답답하실 텐데요. 돌파구가 없는지 정치부 권형석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양당 원내대표 신경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거치기도 했고요. 근데 아주 큰 소리까지 나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회의실 밖에 있는 기자들에게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게 계엄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란 야당의 주장과 이 같은 주장에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여당의 반박이 맞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로 왜 말을 바꿨느냐 이런 신경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야가 말 바꾼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결국 탄핵 이슈가 전국을 다 집어삼키는 형국인데 최소한 민생이라도 논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여야가 내놓은 해법이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여당이 주도권을 다 가져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강화해 위기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 오는 20일엔 고위 당정협의 개최도 추진 중입니다. 자, 누구 주장이 옳든 간에 민생을 좀 챙기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전국 상황 보면 여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엄포가 아닌 실제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나선다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과 달리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고 총리실 관계자도 거부권이 거론되는 6개 법률안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여당과 이게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 이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양쪽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사안과 유불리에 따라 서로 요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여당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야당은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야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누가 봐도 자기 모순이지만 정권 유지와 탈환의 기로에 서 있는 여야 모두에게 스스로 자제할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회가 그래서 불신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상계엄 사태로 가뜩이나 경기가 좀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혹시 민생 부분이라도 좀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회 증언법이나 양곡법처럼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인하고 여당은 대신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 전에도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들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무원들에게는 회식까지 권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말 특수라도 살려보려고. 근데 정치권만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출석하라고 두 번째로 통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공수처는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인편과 우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선 받지 않았고
어떤 걸 조사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왔어요. 등기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호처가 막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오는 21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 순방 전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선포가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반국가 세력 척결이 계엄 목적이었다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이었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반국가 세력 척결이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소환을 하든 100차례 소환을 하든 검찰이 더 수사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수사에 진술 거부하고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이번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저장된 경호처 서버가 대상이었는데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서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서버 확보하신 건 있으실까요? 공조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저장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시설이라며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공조본 측은 경호처가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8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오늘 진입에는 성공을 하신 걸까요? 오늘 압수수색 목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공조본은 서울 종로구의 경찰청장 공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뒤 공관에서 찢었다는 계엄 지시문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간인신 분의 전직 사령관이 어떻게 직접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에게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계엄 비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전직 정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노상원 씨는 육사 후배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노 씨가 이 자리에서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시한 정황이 경찰 특수단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12월 1일 날 만나서 계엄이 있을 것 같다. 그때 이제 이런 걸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경찰 특수단은 예비역인 노 씨가 사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인지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육사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을 도와 포구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비선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영장심사 3시간 반 만에 구속됐습니다. 박 총장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구령 발표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계엄군이 암살조를 가동했다라고 주장했었죠. 민주당도 상당 부분이 허구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혼선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는 우방국이 출처라며 계엄군이 정치인 암살을 계획했다는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사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지금 정보를 미국 쪽이든 여러 군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김 씨의 암살조 주장에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될까 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또 계엄군이 북한 군복을 활용해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북한군의 대남 침투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 남한 군복을 입고 남한 군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장을 하고 내려와야지 나 간첩입니다 하고 북한 군복 입고 무슨 광고하면서 돌아다닐 일이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 체포 명단 의혹도 뒤늦게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가 옥중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만났습니다. 명 씨는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데 썼을 걸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냈는데 박 의원에게 이 황금폰 내용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를 접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 섭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셨고 30분 동안 주로 명 씨의 얘기를 들었다는 박 의원은 명 씨가 의원 명단을 보다가 그냥 자신을 선택해 만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명 씨는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3대를 민주당에 넘기려고 구속 전인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게 연락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불발되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것으로 공천 개입 등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검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나면 황금폰은 명 씨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뒤 민주당 집권 확률이 56%라고 밝힌 명 씨가 접견에서 향후 황금폰이나 내용 복사본을 민주당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 법사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다음 날 해당 조직이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걸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은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과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런데 전 씨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후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사기 피의자 수사 도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고 이를 들여다보던 중 전 씨의 혐의점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사망한 사실을 미국 당국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신분을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 위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군인의 얼굴을 또 다른 사람이 불태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라며 공개한 영상인데 러시아가 북한군의 신원을 감추려고 전사자 얼굴까지 소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За попередніми даними, росіяни намагаються приховати втрат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전투 직후 나무 뒤에 몸을 숨긴 북한군 추정 병사의 얼굴과 손살에 치며 카메라를 피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돼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상자가 최소 수십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군 피해 규모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have seen these North Korean soldiers move from the second lines to the front lines and to be actively engaged. We do believe that they have suffered significant losses, several dozens.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자랑했고 김정은, 시진핑과 잘 지낸다는 얘기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우리나라만 말하지 않아 한국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손 회장이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어깨동무까지 해보입니다. I'm thrilled to announce that SoftBank will be investing $100 billion in America, creating 100,000 American jobs at a minimum. 트럼프는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의 만찬을 언급한 데 이어 취임 전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선 주요 현안을 두루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또 과시했습니다. Another man I get along with very well. Why would they do that without asking me what I thought? I wouldn't have had him do that. 중국 시진핑 주석을 친구라고 불렀고 미국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SNS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따뜻한 감정이 든다며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유리한 고지 선점에 나선 사이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는 관세와 방위비 등 주요 의제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환율과 우리 증시는 여전히 불안하고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도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등 내수를 살리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를 돕는 착한 소비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인근의 한 장신구 가게. 가뜩이나 줄어든 매출이 계엄 사태 이후 더 쪼그라들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관광객들로 매출이 좀 많이 지탱이 되는 편인데 계엄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니지도 않고.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당정은 이번 주 금요일 내수 진작책을 발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과 소상공인 할인 행사 지원, 관광, 숙박 쿠폰 발행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소된 송년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시와 제주도 등 지자체에서도 자영업자를 돕는 따뜻한 소비를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유통업계도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날씨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다소나마 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좀 있으면서 좀 상인들도 좀 도와주는 그런 좀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이젠 한 단계 도약하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로 극단적 대치가 반복되는 정치권 모습 짚어보고 있는데요. 10년 전 폭력국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법의 도입 취지는 잊히고 상대를 향한 포방과 비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주역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희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 펑 소리와 함께 단상에 있던 의원들이 하얀 가루를 뒤집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반복된 의회 폭력 사태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건 조정의 설치와 패스트트랙을 담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접적인 몸싸움은 거의 사라졌지만 극단적 여야 대치와 폭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 법을 만들면 100년 간다는 정신으로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야가 또 협의하고 당시 야당에서 입법에 힘을 실었던 조정식 의원은 국회만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정권과 그다음에 국회와의 서로가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을 협치를 할 때 생산적인 결과를 갈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자정 기능에 기대기보단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해법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선의에 기대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무망하다고 보고요. 제도로서 문화를 바꾸는 이런 접근법이 유일하지 않겠느냐. 또 선진화법의 주역들은 기계적 법 해석보단 협치란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오페라 투란도트가 이번 주말부터 관객들을 맞습니다. 초호화 출연진도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고대 전설시대의 중국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대서사시. 푸치니의 대표작 투란도트가 유례없는 규모로 찾아옵니다. 2003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 무대로 야외 오페라 붐을 일으켰던 박현준 감독이 다시금 키를 잡아 LED 조명과 3D 기술을 바탕으로 실내 오페라 사상 최대 규모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오페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 공연에, 한국 무대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살아있는 전설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자로는 처음으로 방한하고
세계적인 테너 겸 지휘자인 호세 쿠라도 지휘봉을 잡습니다. I have returned to my original career, which is conductor and composer. That's the way I have started my musical life. A lot of people in Korea will come and see these performances because it's a unique experience. 푸치니 상에 빛나는 디바 마리아 굴레기나를 비롯한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활약해온 스타 성악가들에 더해 실력파 국내 성악가들도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Whole team, the whole cast is just fantastic,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all of them and to make this, to be part of this wonderful project. 18년 전에 제가 박현준 단장님 계시고 장이모 감독님 오셨을 때 그때 어렸을 때 합창단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오페라 역사상 기념비적인 공연이 될 것인 게 확실합니다. 14개국의 성악 슈퍼스타들이 꾸미는 오페라의 향연은 오는 22일부터 펼쳐집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교육부와 조선일보사, 방일영 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한 2024 올해 스승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조선일보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1일 1그림책 출판 교육을 주도한 경남 경곡초등학교 강수정 선생님을 비롯해 이혜진, 류은실, 신영섭, 최윤진, 한설, 신문창 선생님 등 모두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평사 나간, 모래톱에 내려앉은 기러기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잠옷 어지럽습니다. 인생 다다르는 곳 어딘지 아는가, 눈 내린 진흙탕을 기러기가 밟듯 우연히 발자국 찍어 남긴들 날아가는 기러기 동서를 알까. 파란 많은 삶의 행로를 누군들 점칠 수 있을까요? 얽히고 설킨 인생 유전이 한바탕 연극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위선의 탈이 벗겨져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일을 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형이 확정돼 갇혔습니다. 그러기까지 나라를 뒤흔든 분열과 혼돈은 모질고 끈질긴 악연의 업보입니다. 수감되는 조국 전 대표, 속이 후련한 듯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판결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습니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국다운 언어 희롱입니다. 그는 파렴치 범죄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 명색이 법학자가 비법률적 명예회복 운운하며 도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폐지 공약을 저버린 덕분에 정당을 만들고 금배지까지 달았습니다. 모두가 5년을 끈 재판, 지연된 정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법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사냥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국 일가를 꾸짖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 그를 지켜 세웁니다. 벌써 정권이라도 잡은 듯 사면을 들먹입니다. 대선 때 이 대표가 조국 사태를 3번이나 사과했던 그 당 맞습니까? 조 전 대표는 감옥에서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진솔하고 겸허한 인간이 돼 나와야 기다리는 봄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개혁가의 금언 전합니다. 내가 죽이려는 상대, 실은 너 자신이다. 12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윤석열의 길, 조국의 길이었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나 전북과 제주 산지, 일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특히나 서해안과 제주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은 대기의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안동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청주가 영상 1도로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주말에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